안녕하세요. 30대 초반의 나이에 인생의 단맛, 쓴맛, 매운맛까지 다 본 여자입니다. 사실 어릴 때는 쓴맛 같은 거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자수성가한 아버지 덕분에 큰 어려움을 모르고 살았고 달콤한 인생 그 자체였던 것 같아요. 원래부터 부자가 아니라 어려운 시절을 겪다가 노력으로 부를 이룬 아버지였기 때문에 형편에 여유가 생긴 뒤에도 사치를 하진 않았습니다. 신혜야, 사람이 항상 겸손하고 또 검소해야 한다. 빈손으로 태어나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인데 형편이 넉넉하고 돈이 있다고 해서 사람을 무시하고 또 물질적인 걸로 누군가의 인생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야. 여보, 신혜 이제 11살이에요. 애한테 너무 어려운 말 아니에요? 당신이나 나나 어렸을 때 어렵게 자랐잖아. 감사하고 다행스럽게 잘 풀린 지금이야 돈 걱정 없이 살지만 신혜는 달라. 주어진 모든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야. 어렸을 때부터 제대로 가르쳐야지. 당신도 항상 신경 쓰도록 해. 알겠지, 신혜야? 노력 없이 거저 얻어지는 건 없어. 네, 아빠. 겸손함과 검소함, 아빠가 늘 강조하던 거였습니다.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먹는 것이나 교육에는 돈을 아끼지 않았지만 아빠나 엄마를 위한 고급차나 명품 같은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그런 가치관을 심어주신 덕분에 제가 엇나가지 않고 자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아가 엄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돌볼 줄 알아야 한다고 가르치셨어요. 실제로 엄마는 결식 아동을 위한 기부를 꾸준히 했고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 급식비 같은 걸 내주기도 했고요. 철저하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였습니다. 노력 없이 거저 얻는 게 없다고 강조했기 때문에 저도 제가 해야 하는 노력을 성실히 했어요. 돈 많은 집에서 기부 입학 같은 것을 통해 자식들 명문 대학도 보내고 한다던데 저희 부모님의 신념과 태도에서는 재고해볼 가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실력, 능력만큼 인정받는 거지. 돈 처발라서 좋은 대학에 가면 뭐라니. 입학이야 했지만 애초에 지식과 능력이 못 따라가는데 대학 공부를 어떻게 따라갈 거야? 좋은 대학에 가고 싶으면 공부를 열심히 해라. 공부에 소질이 없다고 하면 네가 좋아하고 잘하는 걸 찾으면 돼. 외길 인생이 아니다. 내 앞에 수많은 길이 있어. 물론 네가 좋은 대학 가면 아빠 엄마도 자랑스럽고 남들 보기도 좋겠지만 노력해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 아빠 말씀이 맞아요.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볼게요. 사실 제가 공부머리가 뛰어난 건 아니었습니다. 다니고 싶다던 학원, 과외까지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셨지만 명문대 갈 성적은 안 됐고 간신히 인서울대학에 진학을 했어요. 그게 노력의 결과였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기 때문에 후회는 없었습니다. 부모님도 자랑스럽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진짜 부럽다. 난 재수 확정이야. 그래도 수능 막 끊었는데 한 달 정도는 쉴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 나 수능 점수 채점하자마자 엄마가 저기 지방에 있는 기숙학원 등록했다? 나 이번 주말 지나고 떠나. 부럽다 시네야. 대학생 돼서. 우리 엄마 아빠는 나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큰 것 같아.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시거든. 힘들겠다. 잘 모르는 사람은 배부른 소리 한다고 하겠지. 온갖 지원을 다 받는데 공부만 하는 게 뭐가 어렵냐고. 근데 진짜 모르는 소리야. 우리 엄마 아빠는 정말 계산이 철저한 사람들이거든. 투자한 것에 손해를 본다는 것 자체를 용납 못해. 수능 끝나자마자 나한테 지난 3년간 투자한 거 금액을 딱 알려주더라? 학원비에 얼마, 무슨 교재에 얼마, 쪽집게 가해비에 얼마, 액수가 어마어마하더라고. 투자 방법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래서 기숙학원에 나를 유배 보내려는 거겠지. 신혜야, 대학생활 즐겁게 하고 건강하게 지내. 학원을 같이 다니던 친구가 처음으로 털어놓는 속마음을 들으며 걱정이 많이 되었어요. 그런데 제 주변에 정말 저 친구 부모님과 같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였어요.
자식을 자기 소유물로 생각하고 투자한 만큼 본전은 당연하고 그 이상의 가치를 뽑아야 한다는 사람들. 정말 그런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지 않은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대학에 진학을 했고 대학에서도 보통의 성적을 유지하고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취준생이 되었는데 솔직히 힘들었거든요. 스펙으로 사는 세상인데 제 스펙은 그냥 평범했으니까요. 이번에도 늘 그래왔듯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고 중소기업에 간신히 취직을 할 수 있었어요. 사회초년생이라는 것은 생각한 것보다 더 힘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아빠에게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아빠, 내가 꼭 일을 해야 해? 아니, 그러니까 회사 다니면서 돈을 벌어야 해? 그럼 어떻게 살려고? 땅 파면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아빠, 아무래도 나는 회사랑 안 맞는 것 같아. 그냥 나 작은 카페 같은 거 하나 하고 싶어. 그게 진짜 네 꿈이야? 지금 생활이 힘들다고 막연하게 도피처로 생각하는 건 아니고? 전곡을 찌르는 말에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빠의 말은 정말 하고 싶은 일이면 할 수 있다, 해도 된다였는데 사람이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 수는 없으니 사회에서 버티며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요. 정말 우리 집만큼 사는 사람 중에 자식을 이렇게 키우는 부모도 드물었습니다. 형편이 비슷한 친구 하나는 대학을 간신히 졸업했거든요. 졸업하고부터는 주얼리 세공을 배우겠다, 꽃꽂이를 배우겠다, 베이킹을 배우겠다. 말이 좋아 배움이지 그냥 365일 취미생활하며 사는 백조였죠. 하여튼 아빠 말대로 사회생활 경험하며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뭔지 천천히 생각해보고 찾아보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26살이 되던 해, 회사 프로젝트의 일원으로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외부 인력과 협업을 하는 일이었거든요. 거기서 한 남자를 알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박영수입니다. 네, 개발 1팀 사원 이신혜라고 합니다. 5개월 동안 이어진 프로젝트였고 거기에 매달렸기 때문에 외부 인력과는 거의 같은 회사 팀처럼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나이가 저보다 4살이 많았는데 리더십이 있고 듬직한 모습을 보였어요. 프로젝트를 잘 마칠 수 있던 것에 그 남자의 역할이 컸습니다.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날 회식이 있었고 회식 자리가 마무리될 무렵 잠깐 바람을 쐬러 음식점 밖으로 나갔는데 그 남자가 저를 따라 나왔어요. 그동안 고생하셨어요, 신혜 씨. 거의 5개월을 같이 일했는데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박 대리님 덕분에 잘 마쳤죠. 감사드려요. 이제 주말 지나고 다음 주부터는 볼 일이 없겠네요. 저는 좀 섭섭한 마음이 드네요. 사실 신혜 씨 덕분에 힘든 줄 모르고 즐겁게 일을 했었거든요. 저 때문에요? 제 마음 눈치 못 채셨죠? 제가 공과 사 구분이 확실한 편이라 일로 만났으니 일에만 집중을 하자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일도 마쳤으니 감히 용기를 내어 제 마음을 고백합니다. 신혜 씨, 저 신혜 씨 좋아해요. 일이 아닌 사적으로 만남을 이어가고 싶네요. 제가 그렇게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갑작스레 놀라셨죠? 그런데 이제 회사에서도 만날 일이 없다는 생각에 제가 조급한 마음이 들었나 봅니다. 죄송해요. 아니에요. 저도 박 대리님이 좋은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저희 좀 더 서로 알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고백을 받게 되었고 프로젝트 종료 후 회사가 아닌 다른 곳에서 만남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데이트를 했던 것 같아요. 주말에 영화관도 가고 공원도 걷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가끔 전시회장도 가고 그런 취미 생활이 잘 맞았습니다. 나이가 저보다 4살이나 많았기에 데이트 비용을 항상 그 남자가 부담을 하려고 했는데 저는 또 여자가 너무 돈을 안 쓰고 얻어먹기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번갈아 가면서 돈을 쓴 것 같아요. 그 사람은 그런 행동에 굉장히 고마워하더라고요. 지나간 인연과 비교할 건 아니지만 신혜 씨 같은 여성분을 저는 처음 만나봤어요. 다들 남자가 모든 걸 부담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던데. 저도 직장 생활하고 월급 받는 사회인인데요. 서로 좋은 시간을 보내는 건데
한쪽만 비용을 부담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연애를 시작할 때만 해도 그렇게 길게 만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처음 만나 이후 2년을 만나게 되었고, 그 기간 동안 한 번의 다툼도 없었어요. 늘 저를 배려해줬고 맞춰주는 편이었거든요. 28살이 되었을 때 남자가 저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과 함께라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했고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회사 다니는 사람이에요. 처음에 프로젝트로 만났는데 외부 사람이었거든요. 리더십 있고 팀원들 잘 보듬고 자기 분야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저를 아껴주고 배려해주고요. 그래, 네가 그렇게 말하니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구나. 2주 뒤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 남자를 소개한 것은 처음이었고 긴장이 되었는데 그 사람이 분위기를 잘 풀어주었어요. 사실 저는 아버지가 안 계시고 어머니만 계십니다. 남동생이 하나 있고요. 어머니가 힘들게 저희 형제를 키우셨거든요. 저 그동안 열심히 일하고 착실하게 돈을 모아왔습니다. 저희 가진 것으로 소박하게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최선을 다해 신에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식사 후 저는 부모님과 집으로 왔습니다. 달리 묻지 않아도 아빠가 흡족해 하시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젊었을 때 자기 모습이 떠오른다면서요. 건실한 청년인 것 같다. 홀어머니 밑에서 어렵게 자랐을 텐데 구김도 없고 열심히 살아온 것 같아. 여보, 그래도 신혜 결혼할 때 우리가 어느 정도는 보태줘야 하지 않을까요? 소박하게 시작한다고는 하는데 사는 게 너무 빠듯하다 보면 부부간의 사랑도 식는다는데.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니지. 당신은 오늘 처음 본 영수 청년이 그렇게 마음에 든 거야? 누가 그 청년 보고서 그러나? 신혜가 고생할까봐 그러지. 좀 사는 거 지켜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아. 성실한 사람인 건 맞았지만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고 장남이니 엄마는 걱정이 많아 보였어요. 딸이 돈 하며 쪼들리며 살까 불안한 마음이었고 아빠는 건실하고 성실한 청년이니 젊을 때는 고생도 좀 하며 아껴 사는 거라며 신중한 편이었죠. 몇 달 후 상견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쪽에서 시어머님과 도련님이 나왔어요. 남편과 달리 도련님은 키도 크고 인물이 훤했습니다. 저는 부모님과 함께였고요. 그렇게 바깥 양반이 크게 남긴 것도 없이 일찍 떠났습니다. 혼자가 된 제가 안 해본 일이 없이 두 아들을 키웠어요. 내 아들이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아들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평생을 노력하며 열심히 살았거든요. 장가가는 마당에 내가 뭐라도 보태고 싶은데 그럴 형편이 안 되네요. 저희도 그렇습니다. 애들끼리 소박하게 시작한다고 하니 지켜봐 주시지요. 이렇게 곱게 키운 딸을 보내주셔서 그냥 며느리 될 신의 얼굴에 복이 많아 보이고 참 잘 어울리는 한 쌍이네요. 저도 그저 바라는 건 애들끼리 잘 사는 것뿐이에요. 시어머님은 그저 아들 장가 보내는데 본인이 보탤 수 있는 게 없어 미안하다고 하셨고 저희 집에 지원을 바라는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욕심이 없어 보이고 소박하게 살아오신 것 같았지요. 남편이 모은 돈, 제가 모은 돈에 대출을 받아 빌라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결혼을 결심하고 집을 얻을 때가 되니 고급 아파트에 들어가는 게 아닌데도 대출받아야 할 돈이 많은 걸 보고 아빠가 1억 정도를 보태줄까 생각도 했는데 남편이 단호하게 거절을 했어요. 저희 힘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열심히 벌어 신의 하나는 책임지고 먹여 살리겠습니다. 믿어주세요, 장인어른. 남편은 나이에 비해 모은 돈이 많았고 정말 아껴서 산 것 같았어요. 당시 30살이 넘도록 자동차 하나 갖고 있지를 않았으니까요. 집 얻는데 보태주겠다는 걸 단호하게 거절하는 걸 보고 아빠는 남편을 더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선택한 거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마련한 보금자리니 열심히 살아보자는 생각을 하며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1년 동안은 둘이 맞벌이를 하며 깨먹는 신혼생활을 했습니다. 1년 뒤에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엄마는 임신부터 출산에 고생할 딸 생각에 마음 아파하셨지만 아빠는 무척 좋아하셨죠. 임신한 기간 동안 남편이 정말 저에게 잘했습니다. 저는 임신을 했지만 컨디션이 괜찮아서 그때까지도 직장을 다녔거든요. 남편은 퇴근하고서 집안일을 거의 도맡아 하고 손발이 붓는 저를 안쓰럽게 생각해 마사지를 해주고 튼살 크림을 발라주고 정성을 다했어요. 아내가 임신했을 때 남편이 잘하는 게 쉽지 않은데 박서방은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이구나. 그래, 네 아빠도 그렇게는 안 했는데 어쩜 그렇게 잘하니? 이제 아기가 태어나고 하면 그래도 차는 하나 있어야 하지 않겠니? 자동차 하나 없이 애 데리고 어디 다니기도 쉽지 않은데. 그래요, 여보. 결혼할 때 우리가 사실 해준 것도 거의 없는데 당신이 이만하면 충분히 지켜봤잖아. 차 하나는 우리가 해줍시다. 차가 필요한 것 같기는 해요. 아빠 말대로 차 없이 아기 데리고 다니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서요. 임신 기간 동안 남편 덕분에 마음을 편안히 했고 몇 달 뒤 건강한 딸이 태어났어요. 산후조리 마치고 집에서 아기를 보고 있는데 어느 주말 저녁에 아빠 엄마가 집에 방문을 하셨죠. 저희 부모님을 볼 때마다 반갑게 맞이하는 남편을 흐뭇하게 바라보던 아빠가 일어나실 때 작은 상자를 하나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장인어른? 박서방 자네랑 우리 신혜한테 주는 선물이야. 그동안은 애도 없고 둘이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했는데 아무래도 애가 있으면 차가 필요할 것 같아서. 남편이 상자를 열었는데 그 안에 외제차 차키가 들어있었죠. 남편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아니, 제가 이런 차를 몰아도 되는지... 아빠, 그냥 국산차여도 되는데 이거 유지비도 비싸고... 차 안정성이 중요하질 않니? 튼튼하기로 유명하다는 차라고 하던데. 그래서 그런지 오래 기다렸어. 우리 수진이 태어나기 전부터 대기 걸었는데 이제야 받았지 뭐냐. 튼튼하고 안전한 차라고 하니까 잘 타고 다녀라. 유지비 걱정을 다 하고 진짜 살림꾼 다 됐네. 우리 딸, 이거 아빠가 전액 다 현금으로 결제했어. 매달 나가는 할부 같은 건 없고 차 유지비는 엄마가 내줄게. 감사합니다, 장인 장모님. 정말 제가 잘하겠습니다. 엄마 아빠가 외제차를 선물해줬고 남편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시어머님께도 자랑을 하니 괜히 면이 서는 것 같더라고요. 아빠가 이런 선물을 결정했다는 거는 정말 사위가 마음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시작할 때부터 집이며 차며 다 해줄 수 있었지만 사실 있는 집에서 결혼할 때 그렇게 다 해주지는 않거든요. 딸 고생하는 거 바라는 부모는 없지만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30년 정도를 따로 살다가 이제 막 결혼을 한다는데 뭘 믿고 돈을 척척 주나요? 저희 아빠 같은 사람한테는 더 당연한 거였죠. 하지만 결혼하고 저한테 더 잘하는 사위, 임신했을 때 더 잘하는 모습에 믿음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정말 딸이 너무너무 예뻤고 딸이 태어난 뒤 세상이 다르게 보였어요. 자기 자식이니 사랑스러운 게 당연하지만 정말 애를 낳고 봐야 부모 마음을 안다는 그 말도 꼭 맞는 말 같더라고요. 육아가 힘들다고들 하던데 저는 육아가 잘 맞고 소질이 있는 편이었어요. 아기 발달이 중요한 시기에 남한테 맡긴다는 게 마음이 편치 않았는데 남편이 먼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도 너무 어린애를 어디 맡기는 게 마음이 편하지 않은 것 같아. 신혜 네가 막 다시 일하고 싶은 거 아니면 수진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갈 때까지는 엄마가 곁에 있는 게 좋을 것 같아. 좀 더 아껴 살면 되지 뭐. 나 곧 승진도 하니까 열심히 벌게. 정말 그래도 괜찮겠어? 생각해보면 그 돈이 다 그 돈이야. 요즘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맡긴다고 해도 다 용돈 들이잖아. 남한테 맡기면 돈도 돈인데 아무래도 불안하고 아이 어릴 때는 엄마가 곁에 있는 게 좋지. 사실 저는 예전부터 회사나 직장 생활에 큰 애착이 없었거든요. 남편과 상의해서 출산 후 회사를 그만두고 육아에 전념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애기 돌도 무사히 지나고 잘 지냈습니다. 그 사이 도련님도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렸고 저한테 동서가 생겼지요. 그런데 바로 그 무렵부터
시댁 분위기가 묘하게 바뀐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애가 데리고 시댁에 가면 어머님께서 안 하시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장남. 혼자 돈 벌어서 처자식 먹여 살리느라 고생이 많지. 우리 아들은 여기 누워서 쉬어라. 예, 첫째야. 내가 혹시나 노파심에 물어보는 건데 요새도 우리 아들이 그렇게 부엌 일을 하고 그러니? 내가 예전에도 듣고 놀랐는데 아주 너 임신했을 때부터 네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우리 아들이 살림을 다했다며. 근데 이제 상황이 다르잖아. 너 일 그만두고 집에서 애기 보는 게 전부인데 혼자 밖에서 뼈 빠지게 일하는 수진이 애비가 가사일까지 하는 건 아니지? 네, 어머님. 신혼 초에 맞벌이 하고 할 때 살림 같이 했고 임신 초기에는 수진이 아빠가 많이 배려를 해줬어요. 지금은 제가 집안일을 많이 해요. 저도 수진이 아빠 밖에서 고생하는 거 알고요. 솔직히 어머님 말이 좀 불편했거든요. 슬쩍 남편을 봤는데 그 자리에 있었으면서 못 들은 척 눈을 감고 있더라고요. 그 말을 시작으로 시댁에 갈 때마다 비슷한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너는 언제 다시 일을 할 계획이니? 수진이 이제 3살이면 어린이집 보내도 되질 않니? 언제까지 수진이 아빠만 혼자 고생하며 돈을 벌어야 하니? 어머님, 그건 수진이 아빠랑 상의해서 이미 결정한 거예요. 수진이 아빠도 수진이 너무 어릴 때 남의 손에 맡기는 거 싫다고, 저도 3살 애를 어디 맡기는 게 마음 편하지 않고, 만약 다시 일을 한다면 수진이 5살 늦으면 유치원 갈 때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 꼭 일을 하라는 말은 아니야. 일 안 해도 돈 들어올 구석이 있으면 상관이 없지. 사돈댁은 근데 잘 사는 형편에 비해 좀 인색하신 것 같아. 사위 보고서는 아들 생긴 것 같다며 좋다고 하더니 사실 그냥 말뿐인 거지. 진짜 아들이면 그렇게 고생하는 거 못 볼 거야. 안 그러니? 아무리 아들을 안 키워봤다 해도 정말 그렇게 모르나? 아니면 눈치가 없으신가? 다른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놀기만 하는데 그저 식구 먹여 살린다고 밖에서 고생하는 사위 생각은 안 하시나 보네. 우리 영수가 능력이 있긴 하지. 근데 저라고 왜 회사 생활이 좋기만 하겠어. 때려치고 싶어도 그저 딸린 식구 생각하느라 참고 일하는 거잖아. 그런데 너네 언제까지 빌라에 살 거니? 수진이도 있는데 아파트로 이사갈 생각 없어? 사돈댁에서 그런 말은 안 하시든. 어머님, 수진이가 제 아이지만 영수 씨 아이이기도 하잖아요. 아이 키우고 부양, 양육 같은 건 애 아빠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거죠. 제가 집에서 놀기만 한다니요. 저 영수 씨 고생하는 거 알아서 아침 저녁 건강하게 맛있는 음식 챙겨주고 있어요. 직장 그만두고 제가 집에서 살림이랑 육아하고 있고요. 이사야 언젠가는 가겠지만 당장은 아니에요. 빌라이긴 해도 방이 3개라 아직 어린 수진이 키우는 데는 불편한 거 없고요. 그런 거 보면 정말 둘째랑 너무 비교된다. 네? 둘째네 있지? 둘째 사돈은 딸 고생하는 것도 싫고 사위도 어디 가서 주눅 들어 다니는 꼴 못 본다며 어찌나 지원을 잘해주시는지. 그래서 요즘 영철이 얼굴이 확 폈잖아. 처가댁 잘 만나서 제대로 덕을 보고 있는 거지. 아유, 근데 장남인 우리 영수는 아직까지도 이러고 사네. 내가 마음이 너무 안 좋고 딱해. 서방님이 결혼을 한 뒤에는 비교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그런 세세한 것까지는 몰랐는데 동선의 친정에서 지원을 많이 해준 모양이에요. 처음부터 신혼집도 아파트로 얻었고 시어머님은 그걸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좋은 거야 좋을 수 있는데 그게 당연한 건 아니지 않나요? 반대로 말하면 어머님은 해주신 게 아무것도 없으면서 사돈댁에서는 당연히 다 해줘야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셨어요. 사실 저희 집도 아빠가 나중에 적당한 때가 되면 저한테 꼬마 빌딩 하나는 증여를 해주신다고 했거든요. 한 2년 전에 남편이랑 애기 데리고 저희 집에 갔을 때 사위랑 술 한잔 기울이던 아빠가 지나가듯 하신 말이었어요. 시어머님이 부쩍 돈 나올 구석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게 남편이 그때 들은 말을 어머님께 했나 보다 생각을 했죠. 시댁에 갈 때마다 그 이야기가 나와 저도 시댁 방문을 줄이게 됐고 남편은 크게 중재 같은 걸 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5살이 되어 어린이집에 다니게 됐을 무렵 어느 날 남편이 술에 잔뜩 취해 집에 왔더라고요.
회사에서 뭘 얼마나 마신 거야. 집까지 무사히 온 게 용하다. 신혜야, 나 힘들다. 뭐가? 신혜야, 솔직히 우리 엄마 말 틀린 거 없지 않냐? 수진이 태어나고부터 지금 몇 년째야? 5년 동안 나 뼈 빠지게 일만 했다. 아껴 쓰자 하는 것도 이제 지겨워. 주변 장가 잘 간 놈들 보면 부럽다 나는. 멀리 갈 것도 없이 영철이만 봐도 장가 잘 갔지. 재수 씨도 마음이 넓고 사돈댁도 그냥 사위 기 세워준다고 돈을 팍팍 쓰시는데 우리 장인 장모님은 사위가 불쌍하지도 않은가 보네. 야 신혜야, 지난번에 장인어른이 말씀하셨던 거 너한테 꼬마 빌딩 준다는 거 그거 언제 주신대? 거기서 월세는 얼마나 나와? 너 그거 받으면 나 직장 그만둬도 되는 거지. 나 번아웃이야. 나 지쳤어. 요새 그냥 다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그냥 굴뚝 같아. 아니, 수진 아빠. 그 빌딩 우리 아빠 거잖아. 주는 것도 언제 줄지도 그건 아빠 마음이지. 나도 우리 아빠한테 빌딩 이야기 안 해. 내게 아니라 아빠 거니까. 그걸 왜 자기가 자꾸 생각을 해? 에이, 우라질. 진짜 쫌생이 집구석 같아가지고. 야야, 됐어. 더러워서 내가 안 받는다, 안 받아. 뭐? 지금 뭐라고 그랬어? 연애 기간 2년, 결혼 생활 6년을 통틀어 처음 다툰 거였어요. 정말 그냥 요즘 지쳤나 보다, 일이 힘든가 보다 생각을 했고, 집에서 더 잘 챙겨주려고 반찬이며 내조를 더 열심히 했는데, 그때부터 남편의 수상한 행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귀가가 늦어지고 휴대폰에 평소에 안 걸던 비밀번호를 걸어놓지를 않나, 밤에 메시지가 오질 않나, 저는 직감했습니다. 여자의 직감은 무시 못하잖아요. 이 시간에 누구랑 통화를 한 거야? 뭐, 전화도 내 맘대로 못하냐? 직장 일이니까 신경 꺼. 그러니까 회사 사람이 이 시간에 왜 전화를 하냐고. 그리고 왜 핸드폰에 비밀번호 해놓은 건데? 너 내 핸드폰도 봤냐? 서로 프라이버시는 지켜주는 거 아니었어? 너 왜 이렇게 이상한 거에 집착을 해? 야, 내 행동 감시하지 말고 그럴 시간 있으면 네 아빠한테 건물 이야기나 해. 그 건물만 받으면 내가 알아서 잘하지. 진짜 일하느라 힘든 사람한테 스트레스나 주고 네가 아는 게 뭐 있어? 솔직히 이제 수진이 5살이라 어린이집 가잖아. 너 애 어린이집 가고 뭐 하는데? 돈도 안 벌면서 아주 남는 게 시간이니 쓸데없는 거에 신경을 쓰지. 남편과 대화가 통하지 않아 너무 답답했어요. 주말에 동서가 어머님 댁에 간다고 하길래 저도 오랜만에 어머님 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 최근에 일어난 일을 말했어요. 넌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 내 아들은 내가 잘 알아. 걔가 지 아빠 떠나고 우리 집 실질적 가장으로 우직하게 나랑 남동생 영철이 챙긴 애야. 그런 애가 뭐 바람? 예, 바람도 형편 좋고 여유되는 사람이나 피는 거지. 너랑 수진이 먹여 살리느라 밤낮 없이 일만 하는 애비가 그럴 시간이 어디 있니? 아주 그냥 생활비 따박따박 주니 그거 고마운 줄 모르고 애 먼 사람을 잡으려고 하네. 애비 주말에 겨우 쉰다. 근데 평일에 내내 시달리다가 주말에 조금 쉬는 건데 네가 그렇게 쥐잡듯이 잡으면 집구석에서 마음이 편하겠니? 네가 계속 그렇게 하면 나 같아도 밖으로 돌고 싶겠다. 애비가 수진이랑 너랑 시간 보내고 하려면 형편도 마음도 여유가 있어야 하질 않겠니? 네가 그걸 원하면 그렇게 만들어주면 되잖아. 사돈이 빌딩 증여한다더니 도대체 언제 주신다는 거야? 아니, 사실 너희 친정에 돈 없는 거 아니니? 있는 척 허세 부리는 거 아니야? 얘 둘째야, 진짜 있는 집이면 손주, 딸, 사위가 저렇게 고생하며 살게 두니? 아니죠, 어머님. 저희 엄마만 해도 저 시집 가서 고생하는 거 딱 질색이라고 해서 이번에 영철 씨 사업 준비하는 것도 저희 아빠 엄마가 빵빵하게 지원해줬잖아요. 저희 아빠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저 하나만 사랑하고 행복하게 해주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영철 씨가 너무 고마운 마음에 그냥 저한테 너무 잘해요. 형님 댁 잘 사신다고 들었는데 어쩜 그렇게 가족한테 인색하세요? 형님도 귀하게 자란 딸 아니에요?
제 생각으로 또 저희 집 마인드로는 참 이해가 안 되네요. 동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렇게 말 함부로 하지 마. 내 친정 형편 내가 여기서 일일이 다 읊어야 할 필요도 없고 나도 귀하게 자랐어. 다만 우리 아버지 가치관이 고생도 해보고 노력해서 읽어야 한다는 거라서 그래. 그 고생을 언제까지 시키신대요? 수진이 태어날 때 그 외제차 하나 해주신 거? 좋은 차 타면 뭐해. 사는 곳이나 생활 수준이 못 따라가는데. 안 그래요, 형님? 제 편은 아무도 없었어요. 어머님과 쿵짝이 잘 맞는 동서는 대놓고 속 뒤집어지는 소리를 했고, 어머님은 사위한테 돈을 쏟아붓는 동서를 대놓고 편애를 했습니다. 기댈 곳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남편한테 말해봤자 싸움만 되고 저는 보다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잘 때 차키를 가지고 자동차 블랙박스를 확인해봤습니다. 행동이 이상해진 다음에 유난히 평일에도 주말에도 차를 쓰는 빈도가 늘었거든요. 그 차에 뭐라도 찍혔을까 블랙박스를 확인하는데 세상에 내비게이션에도 블랙박스에도 아무 흔적이 없더라고요. 블랙박스를 아예 끄고 다니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은 주말에 남편이 피곤해서 쓰러져 자기 바쁘다고 하셨지만 아니었어요. 거래처 접대를 해야 하네, 골프 약속이 있네, 주말에 아주 쌩쌩하게 제일 바쁘게 돌아다녔거든요. 하루는 작정하고 미리 택시를 불러뒀다가 외출하는 남편의 뒤를 밟았습니다. 청담동을 가더라고요. 발렛 맡기는 걸 본 뒤 택시에서 내려 거리를 두고 따라갔는데 역시나였어요.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명품백을 든 여자랑 카페에서 함께 들어가더군요. 딱 봐도 여자는 남편보다 나이가 많아 보였어요. 카페에 앉아있는 내내 여자는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하하호호 하더라고요. 남편과의 연애 초반 때 그 모습이었지요. 옆에 앉아있는 여자가 달라진 거였습니다. 정신을 퍼뜩 차린 뒤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여자 누구야? 또 시작이냐? 나 다 봤어. 청담동 갔다 왔잖아. 너 이제 나 미행까지 하냐? 진짜 질린다 질려. 그래, 미행했다 어쩔래. 사람을 등신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티를 내는데 내가 모를까봐? 너 애 아빠야. 수진이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아? 야야 됐다 됐어. 그래 어차피 다 봤다니까 까놓고 말할게. 이혼하자. 이혼해줘라. 뭐? 이혼? 니네 아빠가 건물 증여니 돈 준다는 거 그거 그냥 희망 고문이야. 몇 년을 기다렸는데 이 정도면 그냥 생각이 없는 거겠지. 아니면 다 구라였구나. 그만하고 이혼하자.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 그렇게 못해 절대. 이혼을 못해준다는 소리에 남편은 그냥 밖으로 나가버리더라고요. 당장 이혼하지 왜 참았냐고요? 바람피는 게 맞는데 왜 제가 순순히 합의 이혼을 해주나요? 누구 좋으라고.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아직 5살밖에 안 된 딸이 아빠 없는 애로 자라는 게 사실 두려웠습니다. 그냥 한 번의 실수였다고 용서해달라고 하면 참으려고 했어요. 아주 기다렸다는 듯 이혼 이야기를 꺼내는 남편에게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이혼을 할 때 하더라도 순순히 이혼해줄 수는 없다고 결심을 했고 증거를 더 모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주말 저녁에 한껏 멋을 내고 외출할 준비를 하기에 택시를 부른 뒤 기다렸어요. 딸은 미리 부탁한 이웃집에 잠시 맡겼고요. 우리 아빠가 사준 차를 그 여자 만날 때 타고 나가는 것도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렇게 뒤를 밟았는데 그날은 좀 멀리 가더라고요. 경기도 외곽까지 나가는 거였어요. 차가 멈춘 곳은 으슥한 강변에 있는 한 모텔이었습니다. 모텔? 그래, 고맙다. 아주 확실한 증거를 남겨주는구나, 네가. 주차장까지 살금살금 갔는데 운전석에서 내린 남편이 조수석 문을 열어주고 여자를 에스코트해주고 있더군요. 멀리서 봤지만 청담동에서 남편과 함께 있던 그 여자가 맞았습니다. 줌 기능을 이용해 두 연놈들이 손을 꼭 붙잡고 모텔 안으로 들어가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더 정확한 현장을 잡으려 잠시 뒤에 들어갔는데 카운터에서 호실을 알려주지 않더군요. 모텔 들어가는 것까진 찍었으니 이쯤에서 철수를 해야겠다 생각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딸을 너무 오래 맡길 수도 없었고요.
딸을 찾아와 놀아주고 씻긴 뒤 재웠습니다. TV 아무 채널이나 틀어놓고 보는 둥 마는 둥 하고 있는데 친정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너 요새 별일 없지? 엄마 왜? 아니, 박스방 못 본 지도 한참이 된 것 같고 예전에는 자주 안부 전화도 하고 그러더니 통 연락이 없다. 무슨 일 있는 거 아니고? 엄마, 사실은... 엄마 목소리를 듣자 갑자기 왈칵 눈물이 나는 것 같았죠. 어떻게든 부모님 실망시키지 않고 스스로 해결을 해보려 했는데 더 이상 방법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화로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조만간 수진이랑 찾아뵙겠다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는데 그때 나이트 뉴스에서 짧게 전하는 소식을 보고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경기도 소재 모텔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2층에서 시작된 불이 건물 전체로 번졌고 소방당국이 출동해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화재 규모로 볼 때 모텔 건물 안에 스프링클러는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화재 경보기가 작동하지 않아 미처 대피하지 못한 투숙객들이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몇 시간 전에 남편과 상간녀가 들어간 바로 그 모텔이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지? 눈을 비비고 화면을 봐도 모텔 건물이나 주변 모습이 그곳이 맞는 것 같았어요. 땀이 나고 가슴이 쿵쿵 뛰는데 전화가 왔어요. 시어머님이었습니다. 어떡하니 어떡해. 우리 영수 사고 당했다. 아이고 불쌍한 내 아들 고생만 하다가 이랬으가. 어머님의 전화를 받자마자 딸을 친정에 맡긴 뒤 남편이 있다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이미 도착해 있는 시어머니가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복도에서 울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그때 저는 하늘에 맹세코 나쁜 생각을 안 했어요. 바람 피우더니 벌 받았다거나 인강 보니 정말 그런 생각은 안 했습니다. 그래도 애 아빠잖아요. 어머님, 수진이 아빠는요? 병원에 오기 전에 이미... 엄마, 형은 어떻게 된 거예요? 어머님, 어떻게 이런 일이... 불쌍한 내 아들 어떡해. 평생 고생만 하다가 아이고 어떡해라. 아이고. 어머님, 수진이 아빠 혼자였나요? 발견 당시에 혼자가 아니라 옆에... 시끄럽다. 지금 남편 죽은 마당에 그게 궁금한 거니? 네가 그러고도 영수 마누라 맞아? 독한 것. 형수 지금 무슨 소리라는 거예요? 형님 그만하세요. 정말 지금 어머님한테 무슨 말이 더 들리겠어요. 그이가 혼자 간 건지 남편이랑 같이 들어간 그 여자는 어떻게 된 건지 알 길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날 바로 장례식을 치른다고 하더군요. 급히 빈소를 마련했다고요. 그게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거기는 집 근처도 아니었고 연고도 없는 곳이었는데 아무리 급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지만 제대로 장례를 치러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했거든요. 급하게 친정에 소식을 전했고 친정 부모님이 달려오셨어요. 이제까지 있던 일을 다 모르시는 상황이었습니다. 팔자가 기구하기도 하지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해. 사부인, 이 황망하고 처참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뉴스 봤는데 거기 박서방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아니 박서방이 그런 모텔을 왜... 그런 이상한 거 아닙니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일 때문에 거래처 사람 데려다 준다고 그런 거예요. 사고를 당한 거라고요. 신혜야, 어떡하니 박서방이 그렇게 떠나서. 장례식장은 정말 오래되고 낡은 곳이었어요. 급히 이렇게 바로 사고 난 근처에 장례식장을 마련하는 게 이해가 되지는 않았지만 어쩌면 모든 걸 알고 있는 어머님이 그 사람의 마지막이 어땠는지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싶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엄마 아빠는 한동안 빈소를 지킨 뒤 돌아가셨고 저는 상복을 입고 몇 안 되는 조문객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주 새벽이 되어 너무 피곤한 나머지 잠깐 방에 들어가 눈을 붙이려고 했는데 가족들 쉬는 방 안에서 어머님이랑 동서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이 생쇼도 3일만 하면 된다. 근데 어머님, 불이 난 건 맞잖아요. 아주버님은 어떻게 빠져나오셨대요? 아주 그냥 난리도 아니었대. 팬티바람으로 두꺼운 이불을 둘이 꽁꽁 싸매고 뛰어내렸다더라. 얼마나 다행이니. 진짜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 진짜 추상 치르는 줄 알고 얼마나 놀랐다고. 지금 조용한 곳에 있으니 때가 되면 부를 거다.
아주 그것이 독해서 순순히 이혼을 해줄 것 같지가 않아가지고 골치였는데 잘 됐다. 이러면 뭐 소송 같은 거 할 필요 없이 정리되는 거지. 죽은 줄 아는 게 걔한테도 잘 된 거다. 나중에 이름 개명하고 그리 살면 돼. 그 여자는 나도 만나봤는데 나이가 많기는 하다만 체력이 대단한 여자야. 외국 나갈 생각도 있다는데 조용히 외국 나가서 살아도 되지. 진즉에 그런 여자를 만났어야 했는데. 아무튼 둘째야, 이건 너랑 나만 아는 비밀이니까 수진이 엄마는 절대 모르게 해. 우리 그이한테는요? 영철이한테는 내가 나중에 설명할게. 지형이 우선이니 걔도 이해할 거다. 숨을 죽여 시어머니와 동서가 하는 대화를 들은 뒤 눈에 불을 켜고 달려가 남편이 누워있다던 관뚜껑을 열었습니다. 화재로 사망했다 하여 얼굴도 못 알아보게 까맣게 타버렸다고 끔찍해서 차마 볼 수가 없다고 하던 시어머님의 말이 생각났지요. 설마 내가 들은 게 진짜는 아니겠지. 숨을 크게 들이쉬고 관뚜껑을 열었는데 세상에 그 관 안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난 건 맞는데 멀쩡하게 두 년놈이 살아남았고 제가 순순히 이혼해 줄 것 같지 않으니 이런 일을 어머님과 작정을 하고 꾸민 거였더라고요. 저는 그걸 확인한 뒤 바로 경찰을 불렀습니다. 난데없이 장례식장에 온 경찰을 보고 시어머님과 동서 눈에 동공 지진이 나더군요. 남의 장례식장에 와서 뭐 하는 거예요? 이미 죽은 사람 욕 보이지 말고. 여기에요. 제가 신고했어요. 경찰 있는 데서 확인할게요. 저는 시어머니와 동서, 서방님과 다른 조문객들이 있는 곳에서 남편의 관뚜껑을 활짝 열었습니다. 활짝 열고 온 힘을 다해 관짝을 밀어 제꼈더니 텅 빈 관이 바닥에 떨어졌지요. 아니 이게 뭐야? 관이 비어있잖아. 그럼 좀 전에 우리가 누구한테 절을 한 거야? 이게 무슨 일이야? 여기 있는 어머님과 동서가 작정하고 사기를 쳤어요. 박영수 안 죽었습니다. 상간녀랑 모텔에서 탈출해서 지금 어디 숨어 있다고요. 그날 급히 연락을 받고 왔던 조문객들은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냐면서 조의금 낸 걸 다시 가져간다고 하고 난리를 쳤고 새파랗게 얼굴이 질린 시어머니와 동서는 바로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어머님이 조사를 받고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는지 남편한테 연락이 오더군요. 자기는 모르는 일이었다고 어머님 선처해달라고요. 늦었어. 뭐? 그럼 어쩌겠다는 건데? 사람을 기만하고 속여도 정도껏이어야지. 사람 목숨을 가지고 장난을 쳐? 진짜 너나 네 엄마 제정신 아니야. 뭐 너랑 바람났다는 그 여자 돈 꽤나 있는 모양이지? 네 엄마 말이야. 제일 무서워하면서 지키고 싶어하는 게 꼴랑 그 체면이지. 있지도 않은 체면 지키고 장례식 조의금이라도 한몫 챙기려던 것 같은데 그거 내가 지금부터 다 박살내줄게. 저는 아빠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준비했어요. 그랬더니 무슨 돈으로 그 놈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맞서더라고요. 처갓집이 생활에 일절 도움을 주지 않아 가정불화가 생겼고 그게 제 탓이라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맞서더군요. 소송도 소송이지만 전 이걸 진짜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은 쭉 한 직장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승진을 해서 이제는 과장이었죠. 제가 다니던 회사와도 협업을 하고 같이 아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는 전에 다니던 회사와 남편의 현재 직장에 남편이 불륜을 했다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상간녀는 일정한 직장을 다니지 않았는데 강남 비싼 빌라에 살고 있더라고요. 남편보다 7살이나 많은 여자였어요. 가진 게 돈밖에 없어 어린 남자가 좋다고 하니 사리분별 못하고 같이 일을 저지른 그 여자 또한 벌을 받아야 마땅했습니다. 현수막 제작 업체를 찾아가 현수막을 주문해 그 여자 동네에 걸었습니다. 가정파탄범 불륜녀 땡땡빌라에 사는 40대 이모씨 5살 딸이 있는 유부남과 눈이 맞아 불륜 행각을 벌인 상간녀. 우리 동네에 그런 상간녀가 살고 있다는 거야. 땡땡빌라면 저기 아니야? 전 회사 사람부터 남편의 현 직장 사람들까지 혀를 내두르며 연락이 많이 왔어요. 세상에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너무 실망이에요. 아니 불륜도 파람치 아닌데 이혼을 안 해준다고 사망사고를 위장해요? 진짜 제정신인가? 언니는 괜찮아요? 잘 알리셨다. 아니 제가 건너 알아봤는데 박 과장님 회사 그만둔대요. 벌써 안 나오고 있다던데. 언니 잘하셨어요. 유책 배우자 되어야 하고 위자료 꼭 받아가지고 이혼해요. 언니가 뭐가 부족해서 그런 놈을 참고 살아요. 회사 사람들 몇몇에게
이야기를 살짝 흘렸을 뿐인데 자기들끼리 게시판에 누군지 추측하고 올리고 소문이 도니 회사를 그만둔 모양이더라고요. 상간녀는 현수막이 붙은 뒤 2주 만에 집을 빼서 이사를 갔다고 하고요. 남편은 그것도 참지 않고 명예훼손 같은 걸로 저를 걸었는데 그거 벌금 내면 그만이었습니다. 그건 그거대로 이혼소송은 이혼소송대로 진행을 해야 했죠. 모든 걸 알게 된 아빠가 엄청 화가 나서 완전 비싼 변호사를 선임해 주었어요. 정신 나간 시모한테는 사기죄, 동서한테는 사기 공모 혐의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하나씩 소송이 마무리가 되었지요. 시어머니는 벌금에 집행유예 처분이 되었고 남편한테는 위자료를 받고 헤어졌습니다. 당연히 양육권은 제가 가지고 왔고요. 그런데 참으로 우스운 것은 그렇게 서로 죽고 못 산다며 지들이 로미오 줄리엣이라도 되는 양 불타오르던 그것들이 소송 이후 헤어졌다는 거예요. 이것도 회사 지인들로부터 들었습니다. 그 여자 돈만 믿고 이혼 마무리되고 나면 같이 외국으로 뜨자고 했는데 그 여자가 구질구질하다며 제 전남편을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왔을 때 부모님은 저를 따스하게 맞아주었어요. 고생 많았다. 수진이는 우리가 키워야지. 어린애가 무슨 죄가 있겠니? 당신의 해안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신혜 결혼할 때 집 사주고 공동명이라도 해줬어 봐. 내가 그런 놈인 걸 알아서 그런 건 아니었는데 결국 그런 놈이었다는 게 참 씁쓸하네. 이혼이 마무리되고 완전히 전남편과 연이 끊어진 후 아빠는 저에게 증여해준다는 건물을 주었습니다. 꼬마 빌딩에서 그래도 한 달 여유 있게 살 만큼 월세가 나옵니다. 전남편은 믿지만 딸은 너무 사랑하거든요. 딸 정서가 안정되게 많이 노력했는데 다행스럽게 잘 버텨주었고 이제 곧 초등학교에 입학합니다. 엄마 혼자이지만 부족한 것 없이 딸을 잘 키우겠다 다짐을 해봅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